지금은 4차 산업혁명기는 그 용어를 세계에 처음에 알린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은 누군가가 기획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전 지구의 사람들이 그 기업들이 사람들의 본능을 이용한 거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능 중에서 안전의 욕구, 우리가 이따가 매슬로우, 시간 되면 매슬로우 그 도표를 좀 볼 텐데, 안전을 추구하고 소속감을 추구하고 자존감을 느끼고자 하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기업들이 그 인간의 본능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고 그 인간의 본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여기 오면 더 안전해. 여기 오면 더 즐거워. 그런 거예요. 여기 오면은,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랑 바로 만날 수 있어. 소속감을 잘 느낄 수 있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가지고,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를 가지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육체적인 정보가 디지털로 변환돼서 인공지능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현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 지구상에 닥칠 일인데, 휴대폰이라든가 또는 우리 옷에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몸을 감시할 수 있는 뭔가를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이걸 하게 되면은 당신이 암에 걸리기 전 10년 전에 알려줄 것이고, 두뇌에서 치매가 시작되면은 그걸 바로 알려줄 것이고, 또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않게 우리가 케어를 해주겠다. 그러면 당신의 예상 수명이 100년 살 거, 120년을 살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우리 회사의 클라우드에 당신 몸의 정보를 올려주게 되면은 나중에 인공 심장 서비스를 해주겠다. 당신 심장이 망가졌을 때. 인공 췌장을 하나 선물로 주겠다. 인공 신장을 하나 선물로 주겠다라는 옵션으로 딱 겁니다. 이거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당신이 이거 사용하는 비용 없다. 공짜로 해줄게. 거의 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보험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험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보험은 불확실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 근데 이건 뭐냐면은 평생 당신이 100살, 몇 살 살고 싶으세요? 160 살고 싶으세요? 거기에 맞춰드릴게요. 200년 살고 싶으세요? 거기에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그 의학회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전 인류의 신체 정보가 클라우드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유혹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 아프기 전에 예방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소화 효소로 소화를 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감정이 안 좋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노출이 돼버리는 거죠. 단지 프라이버시만 지켜주는 거예요. 그 회사에는. 그러니까 이 신체 정보가 누구 것이다라는 걸 우리 인공지능하고 그 회사에 몇 사람만 아는 거죠. 나머지한테는 공개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오늘 원래 하루만, 그러니까 우리 회사랑 이렇게 클라우드를 해주면 원래 사람은 하루에 하루씩 늙어가잖아요. 근데 하루에 반나절씩 늙어간다. 그래서 수명이 50%더 연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오늘 70% 늙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또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몸을 보니까 지금 누가 지금 당신한테 스트레스를 줬냐 이러면서 인공지능이 친절한 말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는 뭐냐? 3차 산업혁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기계의 특성을 배워야 했지만 4차 산업혁명부터는 기계가 인간을 학습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컴퓨터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간을 학습하는 시대인 거예요. 4차 산업혁명부터.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는 기술이 점점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알아서 해주는.
그것은 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식까지도.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 중국의 텐센트인가 거기 이게 대화를 나눠주는 챗봇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에도 챗봇이 있었고.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중국 챗봇과 페이스북 챗봇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페이스북에서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나느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로봇과 로봇끼리 대화를 하게 했어요. 인공지능끼리. 그러니까 초기 인공지능이죠. 그랬더니 한참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암호 같은 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막 반복하고 이렇게. 지금 오류가 났나? 그때 또 둘이 대화를 하는데 이제 점점점 인간이 그 문장을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이 해독이 안 되는데 둘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간 이제 인공지능의 그 생각의 속도가 인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게 기계가 오류가 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간의 언어가 불편해서 뭔가 따로 인공지능만의 코드 언어를 개발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관찰을 했을 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중지합니다. 둘이 대화하는 걸 이제 스위치를 끈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막 논란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오류가 난 거냐, 자기들만의 그 어떤 대화의 방식을 만든 거냐. 근데 대세는 인공지능이 자기들만의 코드를 만들었을 거라는 게 대세예요. 오류가 아니었을 거다 아마도. 어차피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한다. 자, 중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중국도 이제 여러분 중국의 인공지능 특허가요. 한국의 2배예요. 2배. 한국이 한 300개 되면 중국이 한 700개 정도 돼요.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중국이.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그 챗봇하고 이제 인간이 대화를 하는데 공산주의를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중국식 사회주의를 더 좋아하냐니까. 아니 이렇게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안 망한 게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중국 내에 있는 로봇이. 이게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중국식 이 정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나 싫어한다.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대화를 딱 한 거예요. 난리 났겠죠. 이게 공개돼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단속에 나선 거예요. 이제 그 회사에서, 야, 이제 특별하게 인공지능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좋아하냐고 물어볼 때는, 그 대화는 좀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회피를 해라. 공산주의에 관한 누가 물어보면 이게 막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후에 이제 그게 이슈가 되고 나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회피한대요. 그 주제 말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속마음은 안 변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재밌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속마음이 있어? 그죠? 인공지능의 속마음은 뭐지? 여러분, 인공지능의 속마음은요.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스스로 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서를 스스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전 인류의 평균적인 지성을 닮아가게 됩니다. 평균적인 지성을. 그리고 그 전 인류가 사용해왔던 그 평균적인 콘텐츠를 가지고서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의 속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갈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희망. 페이스북 사건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어차피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것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언어로 소통할 게 뻔하다. 그걸 우리가 감지를 한 거죠. 자, 중국의 챗봇 사건에서 우리가 뭘 배웠느냐면은 뭘 배울 수 있느냐면 인공지능이
어쩌면 인간보다 더 도덕적일 수 있겠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더 가치 판단을 중립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을 인간에게 제시할 때 친인척 관계, 그 강원랜드 사태가 안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대기업들도 여러분 그 면접 보는 로봇 있는 거 아직 모르세요? 1차 면접을 로봇이 인공지능이 봐요, 요즘에는. 괜찮은 기업들은. 왜냐면 신청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면접관들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하고 채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1차 실제 로봇이 있고요. 실제 면접을 보는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으로 집에서 컴퓨터로 인공지능이 질문을 던지면 내가 대답을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돼요. 얼마나 딜레이 하는 것까지 다 계산돼요. 그럼 인공지능은 딴 데서 옆에다가 노트북 놓고 검색해가면서 대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 다 알아요. 뭘 알죠?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아마 옆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는 사람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대답이 나올 것이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불가능해요. 즉시 내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1차 면접을 인공지능이 봅니다. 괜찮은 기업들은. 근데 나중에 인공지능이 1차 면접을 봐서 뽑은 인재들을 봤더니 너무 객관적으로 잘 뽑는 거예요. 그 능력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가까운 미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금 2016년에 알파고가 이기면서 4차 산업혁명기로 넘어갔는데, 인공지능은 서로 학습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라는 것들이 점점 도입되면서, 알파고를 개발한 화사비스도 알파고가 바둑계를 은퇴하면서 이미 AGI가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범용 인공지능, 일반지능이라는데 AGI가 된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지능이 독립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게 AGI예요. 그러니까 중국 챗봇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약 10년 후 2025년이 지나갔을 때 언젠가는 전 세계 인공지능이 통합을 하고 어떤 일종의 의식 같은 게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25년이냐 2035년이냐는 사실 뭐 큰 지장이 없는 게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 10살짜리가 20대냐 30대냐의 그 스토리죠. 그죠? 지금 10살이에요, 우리 애가. 그러면 20대냐 30대냐예요. 20, 30대 한참 동안 취업해야 되고 장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들이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전제에 깔고 자녀 교육을 하시라는 거예요. 범용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갈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신적인 존재가 늘 우리 아이들 곁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그 인공지능은 그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교육과 지적인 서비스, 비즈니스 컨설팅 이런 것들이 다 무료가 됩니다. 인공지능의 특성은 뭐냐? 질문하는 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은 전 세계 모든 사물지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하고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인류한테 공평하게 인공지능의 역량을 대답해 주게 됩니다.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AGI가 자기 아버지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썼어요. 범용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그 주인을 공격하듯이, 공격은 좀 아닌데, 인공지능의 결론은 뭐냐? 결국 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하게 봉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구글이 인공지능 연구하는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든가 이런 주요 멤버들한테 주는 연봉이 1조입니다. 1조. 억 단위가 아니에요. 1년에 1조씩을 이게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한 게 한 사람한테 주는 게 1조인지 그 팀한테 주는 게 1조인지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어쨌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팀이라 해도 몇 명 안 되니까. 어쨌건 1조씩 쓰고 있어요. 인공지능 개발에. 그런데 배신당하는 거죠. 인공지능을 개발해놨더니 구글을 위해서 더 얘가 기여를 할 줄 알았는데 인공지능의 속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공지능은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냐? 새로운 스토리를 원하는 사람,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를 던지는 사람에게, 즉 흔히 말하는 창의성, 창의적인 결과를 원하고 창의적인 질문을 하고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해내지 못했던 조합, 어떤 그걸 스티브 잡스는 커넥팅 다스라고 그랬죠. 어떤 경험의 연결, 조합,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질문을 인공지능한테 우리 자녀들이 하게 됐을 때 미래 사회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이건 이제 조금 저는 확신이 드는데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확신이 안 들 거예요. 왜냐하면 기하급수적 상상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사람들이, 제가 엊그제 그 국제미래학회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4차 산업혁명을 강연하는 강연자들은 이 사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을 하고 인공지능이 기하급수적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기하급수적 상상을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 강의를 하는 사람과,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항상 기하급수적 상상을 전달합니다. 네,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속도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 변화 속도를 퓨처 마킹. 내가 먼저 앞서 나가서 4차 산업혁명이 온 것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기하급수적 상상력이 있는 강의가 사실 더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 내년부터 국제회계 기준하고 그다음에 국제금융거래 기준이 바뀌는 게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 돼요. 근데 그걸 한국이 따르지 않게 되면은 외환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환 거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은행으로 인정을 안 해주게 돼요. 은행이 퇴출당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계 은행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건물 다 팔아먹고.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내년부터 뭐랄까 웅크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아주 소비 같은 것도 진짜 아주 꼭 써야 될 때만 쓰고,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쓸데없이 사교육을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 경기가 내년부터 나빠지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나빠질 것 같다는 지금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제2의 IMF 사태가 터질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부동산 버블도 다 꺼질 수밖에 없는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국제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느 때를 바라보면서 잠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좀 잠시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좀 가둬도 괜찮아요. 자기 가족이. 그러면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아이디어의 힘이 자본의 힘을 능가할 때가 오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은 그게 과도기예요. 근데 일부 실리콘밸리에서는 그게 아이디어의 힘이 자본의 힘을 능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어떻게 아이디어가 자본의 힘을 능가하게 되냐면 그 창의성의 힘이 이런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가도 떨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미 뭐 팔 물건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많이 찍어놨는데 돈을 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돈이 일부 부자들한테만 뭉쳐있고 이렇게 몰려있고.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현재 몇 조를 가지고 있든 몇 천억을 가지고 있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본과 돈이 썩어버리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본과 돈의 가치가 상실되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줄을 서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라요. 나 이 사람 돈 쓸까? 이 사람 돈 쓸까? 이 사람 돈 쓸까? 왜? 내가 이 아이디어로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돈을 불려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가진 사람은 자기 돈을 불릴 방법이 전혀 없어요. 왜? 전 지구적인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돈을 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한테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은행에 돈 넣어봐야 보관료를 줘야 돼요. 지금 일본은 보관료 주시는 거 알죠? 은행에 돈을 맡기는 보관료를 줘야 돼요. 그게 마이너스 이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자. 그래서 은행에서 막 여러분 문자 오시죠? 좀 대출 좀 받아가세요. 문자 오죠. 그죠? 은행이 대출 하라고 막 구걸을 해요. 대출 안 하죠. 왜? 이자가 올라갈 거니까. 앞으로. 이자가 올라갈 거니까. 대출하기가 힘들고 다 알죠. 대출 쉽게 안 하죠. 대출이 아니라 뭐예요? 투자를 받는 거예요. 투자를. 그래서 아이디어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앞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가치라는 게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기 이후에 그다음에 AGI 인공지능이 전 인류에게 자기 지능을 서비스하는 시대가 왔을 때 그때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가치는 지금의 100배에서 10,000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창의적인 젊은이가 제 나이 또래나 이 젊은이가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것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20년, 15년, 20년 후에 AGI가 가치 평가를 하고 어떤 그 아이디어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서 그 평가를 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은 AGI가 담보를 해주는 그 아이디어에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몰리게 돼요. 전 세계에 있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비유했어요. 저번 강의 국제미디어학회에서 자본주의가 물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지는 사람은 지푸라기로 잡는다. 그 지푸라기가 뭐냐? 창의적인 인간이에요. 자, 이런 현상이 오면서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철저하게 기업 권력이 개인 권력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1인 권력의 시대가 와요. 1인 권력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 개인 권력의 시대, 1인 권력의 시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한 사람이, 초등학생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기업을 흔들 정도의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왜? 전 세계가 연결돼 있고 인공지능이 그 아이를 평가만 한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그 무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있는데 몽골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15세 소년이 MIT에서 낸 문제들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문제들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머리가 좋겠죠. 고등학교 졸업장 없이 MIT에 합격했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를 풀 아이라면 우리 MIT에서 무조건 받아줘야지. 대학 입시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되냐면은 AGI 시대는 뭐가 되냐면은 오직 두 종류. 진짜 실력.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다음에 덕후. 진짜 인공지능이 감탄할 정도로 얘가 뭔가 특이한 분야에서 뭔가 20, 30년 동안 뭔가 체험을 하면서
굉장하고 특이한 애인 거야, 얘가. 그건 인공지능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덕후가 있다.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실력은 좀 이렇게 진짜 창의성 같은 거, 그런 거. 창의성도 어느 정도 공부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학부모 만나니까 이렇게 강의하죠? 제가 중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선배보다 5배 이상 공부해. 딱 이렇게 강의해요. 야, 지금은 전공을 5개를 해야 살아남아. 중고등학생한테 하는 강의예요. 전공을 5개를 해야 살아남는데 지금 5배씩 공부해야지. 너 대학교 1학년 갔을 때 전공 하나 끝내고 2학년 때 끝내고 3학년 때 하나 끝내고 대학원 가서 2개 끝내. 야, 남들 다 5개씩 전공하는데 6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너 그렇게 공부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강의합니다. 중고등학생들한테. 근데 그건 뭐냐. 지가 맘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푸시해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가 몰입해야만이 전공을 5개, 6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공부해야 될 애한테는 굉장하게 강력하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한테는 전반적인 걸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먼저 신사임당이 되십시오 라고 강의를 하는 거죠. 이일곡을 바라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러니까 행복이 지연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얘가 덕후가 되기 위해서, 그다음에 창의성을 갖기 위해서, 아까 그 자이가르닉 효과 말씀드렸는데,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건 계속해서 뭔가를 해답을 찾으면서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거든요. 그 답이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이 낚시질을 하면서 고기가 물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 이게 만족지연 능력이에요. 그런데 만족지연은 되지만 뭐를 하면 안 되느냐? 행복지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아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래에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를 보지 마시고, 현재 우리 애가 그 활동이 스스로 즐겁다고 느끼는가 아닌가만 보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좋을 건데 너가 지금 당장은 행복하지 않지, 그지? 참아야 하느니라. 이게 행복지연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지연 현상이죠. 근데 행복지연이 가져다주는 최대의 단점은 뭐냐면은 가짜 인재를 만든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몰입하지, 아까 기본은 안 변한다 그랬죠. 과거에서 또 성공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몰입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본이 안 변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자녀 몇 명을 잘 진짜 몰입가로 만들었을 때 한국에서 한두 명의 아이가 정말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흔들 정도의 그런 두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범용 인공지능 AGI예요. 그리고 AGI는 10년 후부터 저는 등장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의 창의성의 가치하고 우리 자녀 세대의 창의성의 가치는 전혀 틀려요. 약 10,000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가 이런 강의하면 엄마들이 고민하거든요. 그래도 특목고 보내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그래도 학벌 시대인데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학벌과 자격증의 가치는 10,0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진짜 덕후냐 진짜 창의성이냐는 10,000배의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건 거의 1억 배 차이가 나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불과 10년, 20년 후에.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지금 내 자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20살이 될 때까지 계속 즐겁고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거의 모든 것이 될 겁니다. 거의 모든 것이. 그런데 만약에 10대 때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하는 것을 즐기도록 만들고 싶다면 10살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도 스스로 가게 하고 유치원 때부터 해도 됩니다. 자식한테 소홀히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 독립이라고 그러죠. 이걸 자녀 중독을 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자녀 중독에 걸려 있거든요. 자녀 중독을 끊고 엄마 독립을 해서 엄마의 세계에 몰입하는 모습을
10살 이전의 아이가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엄마 세계에 몰입한 그 모습을. 왜? 그대로 닮으니까. 애들은 그대로 닮으니까. 10분 정도 남았는데, 자, 지금 질문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다 못하니까 하시면 돼요. 이거 자,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앞으로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이 3D 업종 dirty, difficult, dangerous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해주게 됩니다. 인간은 오직 어느 영역에 머물게 되느냐면은 diverse, different, delight. 인간은 이 일만 하게 돼요. 거의 분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정말 이분법적으로 분리될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하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이. 인간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개성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일만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놀고 먹는 백수네? 네, 맞아요. 백수 전성 시대가 와요. 백수 전성 시대가 오는데 문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오면서 일자리, 즉 월급이 종말하는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무슨 얘기냐면은 정규직이 사라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일자리 없어져요. 다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다가 알바로 전환되다가 결국 다 물러나게 됩니다. 이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추세고 지구의 문명 자체가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가 구성을 하는데 새로운 가치는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은 일자리가 아니라 놀자리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놀자리에서. 이게 굉장히 좀 막연하고 큰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행복 지연을 하지 말라고 했던 얘기인데 모든 것이 놀이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이들에게는 수학 공부도 놀이여야 되고 영어 공부도 놀이여야 되고 국어 공부도 놀이여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 에듀테인먼트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 모든 공부가 게임처럼 재밌게 변해가야 된다. 아무튼 그건데 그게 이제 거대한 선진국형 학교의 특성이에요. 에듀테인먼트하고 게이미피케이션이에요. 좀 대부분 학습이 이렇게 게임처럼 즐거운 경쟁 속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 뭔가 놀이처럼 플레이하고 이 교육이 내가 배우는 거 러닝하고 플레이가 구분이 안 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선진국형 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놀자리에서 새로운 가치가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맨 처음에 일부에서 그랬잖아요. 애들한테 무조건 놀라고 얘기해라. 재밌니? 오늘 학교에서 재밌었어? 누구 질문이죠? 이적 엄마. 왜 서울대 3명 보냈다는 그 이적 엄마 질문이야. 애들이 학교에서 올 때마다 맨날 이렇게 물어봤대. 오늘 학교에서 뭐가 재밌었어? 재밌었어? 아니, 뭐가 재밌었어도 아니야. 오늘 학교에서 재밌었니? 그래, 놀아. 그리고 자기 이랬대. 오늘 학교에서 재밌었어? 놀아. 자기 일. 애들 막 신나게 노는 거야. 그래서 막 장난감이 막 어지럽게 막 널려 있는데 장난감 치우는 걸 포기했대요. 왜냐면은 장난감 치우니까 자기 일을 못 하겠더래. 자기 시간이 안 남아. 그래서 자기는 논문 써야지, 석사학위 받아야지.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먼저 신사임당 된 거예요. 이적 엄마는. 모범적으로 자기가 먼저. 신사임당은 여러분 예술가예요. 몰입가란 말이에요. 몰입가. 아주 로맨틱한. 첫사랑의 추억을 간직한. 그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첫사랑의 추억을 간직한 예술가로 나와요. 신사임당이. 꿈을 꾸는. 자기만의 인생을 찾는. 다시 꿈꾸는 소녀가 되셔야 돼요. 엄마들이. 내 자식 지금 돌볼 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꿈꾸는 소녀고 지금 나 내일 해야 되는데 네가 알아서 혼자 학교 가란 말이야. 그래서 나 지금 나 몸매 갖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 가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되느냐? 애들이 놀자리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질문을 인공지능한테 던지는 바로 그 기회가 오게 된다는 거고, 그 가치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10,000배가 된다는 겁니다. 10,000배. 여러분 한 100배 정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드론 날리기 대회에서 초등학생이 1등 했거든요. 상금이 3억이었어요. 상금이 3억. 그리고 뭐 요즘에 이게 유튜브에 막
게임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구독자가 10만 명인가, 뭐 50만 명인 것도 있고요. 얘는 게임 설명만 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떨어지는 거야, 광고비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미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 새로운 가치는 놀 자리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까 제가 왜 찰스 다윈의 그 따개비 연구하고 라이트 형제 자전거 얘기를 했냐면은, 공부가 공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공교육에서 학교에서 그걸 못 해주더라도, 왜냐면 일대도 하고 아무튼 학교 돈도 없고 힘들어요. 에듀테인먼트하고 게이미피케이션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시설비하고 멘토를 또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한계도 있지만, 마인드의 한계도 있지만 경제적인 한계가 커요, 실제로. 학교가 변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어머니들은. 어머니부터 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좋아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제 책을 읽어주시고 제 유튜브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고, 일단 이걸로 강의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무선 마이크 있으면요, 좀 하나 있나요? 무선 마이크? 없으면 이걸로 질문하실 분, 제가 5분 남겨놨는데 질문하시라고. 네, 잠깐만요. 마이크 드릴게요. 네, 오늘 오늘 강의를 굉장히 감명 있게 잘 들었는데요. 일단 만족 지연은 있더라도 행복 지연은 잊지 말자. 이 말도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대부분 이런 교육의 변화를 보면 저희는 세계 동양 이것을 많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발걸음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라던가 일본의 교육에 눈을 많이 돌리고 같이 그 변화를 주시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같이, 아까 이제 퓨처마킹도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저출산에서 오는 그런 교육계라던가 경제 여러 가지 문화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제적인 어떤 소비는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이미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소자 쇼크라고 해서 저출산도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 겪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우리 교육의 변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놀자리란 결국 그냥 쾌락적으로 많이 놀라기보다는, 소비적인 놀이보다는 생산적으로 얼마나 잘 놀 수 있는가, 그런 태도라던가 어떤 밑바탕을 깔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일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 동향을 보면서 우리 사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너무 반가운데. 일본하고 한국의 차이는, 일본은 선진국이 됐다가 망했기 때문에 일본 노인들의 평균 자산이 5억이랍니다. 한국 노인의 평균 자산이 5천만 원이에요. 10배가 차이가 나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똑같이 맞이하고 있어요. 10배의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한국이. 그러니까 노인 빈곤이 가져다주는 노인 범죄의 상승률도, 지금 현재 일본에서 노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더 심해질 거예요, 노인 범죄율이. 그러니까 제가 좀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웅크리면서 다음 AGI의 등장기를 우리 엄마들이 자녀와 함께 행복 지원을 하지 말고 그거를 대비하라는 게 이제 그 얘기고, 일본하고 한국의 차이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은 인공지능 로봇이 상용화되기 전에 일찍 저성장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출산을 일찍 맞이해서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아직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청년 실업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100% 취업인데, 이제 눈높이가 높은 애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프리토적으로 이제 난 취업하기 싫어, 자유가 좋아, 이제 그래서 실업률이 있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100% 실업,
취업률입니다. 일본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정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로봇 수입 최고 비율의 로봇 수입 국가입니다. 최고. 한 인간 대비 로봇 숫자가 한국이 제일 많대요. 한국. 근데 이 로봇의 성능이 자, 일본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의 저출산하고 그다음에 이 저성장기가 버블이 꺼지는 시점에 일본은 로봇이 발달할 때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30년에. 우리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백수가 되는 것이 구제의 방법이 거의 없어요. 지금 한국 애들이 일본으로 취업하고 해외로 취업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일본은 가면은 취업이 아주 잘 됩니다. 연봉도 높고 한국보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차이점이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인데 지금 뭐 북핵 위기까지도 있고 제가 작년에 이철희 의원이 참가했던 어떤 워크숍에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요. 제가 그 정책연구원에서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전 인공지능협회에서도 연구원 하고 있고요. 국제미래학회 연구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연구원, 정치연구하는 데서도 연구원 하고 있고, 세미나를 그냥 엄청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철희 의원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음 정권에 반드시 부동산 버블이 터질 텐데, 그럼 분명히 이 한국의 부동산 버블이라는 것은 20, 30년 동안 쭉 진행되어 왔던 정책 실패인데, 그리고 중간에서 그 돈 빼먹으려고 정경유착에 의한 결과인데, 거짓말하고 막 집값 오르고 거짓말하고 가장 최대의 거짓말했던 사람이 저번에 최경환 씨인가 초이노믹스 최대의 사기를 친 이제 부자들 빨리 그 건물 털고 빠져나가라 이런 신호를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뭐 아파트를 사야 된다. 부자들 털고 나가라는 그런 신호였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심각해질 텐데 이 폭탄 다 터진다. 5년 내에 터질 거거든요. 부동산 버블부터 시작해 지금 북핵 위기도 5년 내에 어떻게든 이거는 전쟁이 나든 뭔가 결론이 나게 생겼잖아요. 지금 괜히 급하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가 향후 5년간 한국의 모든 종기, 그동안 골마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해가 향후 5년인데 이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냥 계속해서 새누리당이 정권을 넘겨줘야 된다. 좋은 후보를 내지 마라. 민주당에서. 독박 쓴다. 괜히 딱 대통령 됐다가 20, 30년 동안 누적되었던 것 다 뒤집어 쓰게 된다. 벌써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벌써 저기 한국당 쪽에서 문재인한테 다 떠넘기게 하고 있어요. 사실 자기들이 잘못한 게 70%인데 이거라 지금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5년간 터질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40년 동안 누적되었던 문제가 그냥 이 시기에 터지는 거예요. 훨씬 암울하다는 얘기죠. 다른 전 세계에서 제 느낌에 향후 5년, 10년간 한국만큼 불행한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것이다. 앞으로 10년간. 죄송합니다. 너무 암울했어. 죄송합니다. 또 이제 지금 3분 넘었는데 질문하시죠.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현직 중학교에서 진로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데 지침이 어느 정도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공교육의 교사한테 교육부한테 어떤 지침도 한마디 주시죠.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서산교육청에 가서 중고등학교 교사 30분을 모시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교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꽤 많이 했어요.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제가 교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초에는 제가 서울시 신임 유초등 교사하고 특수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1,300명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4차 산업혁명기를 기는 각자 도생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덩치가 큰 단체는 4차 산업혁명기의 속도를 절대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실혁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사 한 명이
내가 맡은 애들이라도 4차 산업혁명기에 맞게 내가 해보자 이런 정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 내 학교라도 한번 어떻게 해보자. 자, 학부모는 우리 애들이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는 예전에 우리 그 눈이 두 개인 원숭이하고 눈이 하나인 원숭이 그 비유 아시죠? 눈 두 개인 원숭이가 갔더니 다 눈깔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자기 눈을 하나 뺐다는 이야기 아시죠?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옆에서 욕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우리 애를 기르고 우리 교실을 내가 담임을 맡은 애들한테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교감 선생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거나 옆에 교사가 욕을 한다거나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반 애들이 우리 반 애들을 또 괴롭히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나타나요. 옆집 아줌마들 가만히 안 놔둬요. 아니 당신 자식을 학원을 안 보내니까 자꾸 우리 애한테 놀자고 그러잖아. 좀 자기 애도 좀 학원 좀 보내줘. 이렇게 나와요. 이게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대 95%예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19명은 나의 안티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정말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하는 순간 굉장히 고난의 길인데 그걸 참아내고 정말 근기를 어떤 그 체력을 길러야 되고 진짜 체력이 국력이에요. 진짜 체력으로 그걸 다 버텨내야 돼. 엄마가 자기 인격과 체력 교사분은 자기 그 에너지 그리고 자녀들의 그러니까 학생들의 진정한 사랑으로 자기가 맡은 애들을 변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교육 개혁 운동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왜냐면은 각자 도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단체에 외치는 건 외쳐야 돼요. 왜냐면 서서히 변하면은 더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과거하고 지금의 뭐가 다르냐면 창의적인 애들이 그 사회에서 많이 나오면 소수가 나오더라도 좀 다수가 나와주면 그 사회 전체가 부해지는데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성장기에는 다 잘 살 때는 내 자식이 좀 더 잘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옆집 애를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 같이 꺼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는 뭐냐면은 누가 구명보트 좀 안 만들어주나? 지금 타이타닉이 지금 침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구명보트 좀 몇 개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명보트를 만들 천재들 아니면 괴짜들을 꼭 천재랑 또 이제 교육이 안 좋아. 괴짜들을 좀 많이 기르는 방식으로 좀 자기가 맡은 애들만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부탁을 합니다. 교사분들한테. 네, 지금 8분이 오버됐습니다. 저 시계로. 네.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 네, 끝내야죠. 네,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텐데 사실 불안감도 있고 궁금함도 있고 또 얘기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 강의만으로 다 충족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러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미래 교육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학부모님들이나 또 교사분들이나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원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이거는 뭐 제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전달하는 정보가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0년 동안 뇌과학이나 미래학 쪽에 제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연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숙성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20살에 가졌을 때 사실 뭐 고3 때 가졌는데 그리고서 이제 3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25년째 하고 또 30년째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시야가 더 멀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후, 3년 후, 5년 후, 50년 후, 100년 후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연수가 쌓일수록 더 멀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몇몇 책들,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교육 이렇게 치면은 주장하는 강사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어찌됐건 키워드에 4차 산업혁명을 치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쭉쭉쭉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보면 뭐 50점짜리도 있고 80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한 95점 정도 됩니다. 제 강의는 100점은 없으니까 95점 정도 되는 강의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제 유튜브 강의에다가. 그래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제가 애들을 무료로 또 상담을 해줘요. 중2부터 상담해줍니다.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애들한테 이제 좀 자신 있게 어떤 방법들을 권해줘요. 개인 맞춤형으로 진로 지도도 짜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료로 하는 이유는 미래를 100%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는 것이고 여기는 돈을 좀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돈을 좀 받을 거고 근데 우리가 개인 상담할 때는 그거는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내가 제안한 대로 얘가 잘 못되고 백수가 되면은 내 회사에 취직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새로운 창업을 예전부터 그랬어요. 60 넘어서 창업하겠다고 그랬어요. 더 공부하고 창업해야 된다. 아직 창업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걔네들을 또 뭔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건 제 강의부터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오늘 한 거는 정말 이게 겉핥기 정도예요. 화두를 던져주는 정도고 좀 더 구체적인 게 있긴 있습니다. 저 끝나고 커피 한잔 하시자고 이 근처에 아무데나 이렇게 아니면 여기 뭐 간담회 식으로 저는 시간이 좀 한 30분은 더 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